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입니다. 오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감축 실적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모셔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실 실장이신 박순철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순철입니다. 에코아이 탄소배출권 사업본부의 본부장이신 하상선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하상선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이신 이충국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입니다. 예,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이 국제 감축 실적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귀한 분들 모시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늘 전문가 대담회는 국제 감축 실적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좀 여쭙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길게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2018년도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해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40%를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고 이것은 국제사회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보통 줄여서 그냥 NDC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사실은 국내적으로 상당한 감축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적 감축 부담을 좀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분은 해외에 가서 감축 사업을 하고 그 실적으로 메꾸겠다. 이른바 이제 국제 감축 실적을 가지고 메꾸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양이 이제 3,350만 톤이라고 적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양이 사실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축 실적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감축 실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국내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이 국제 감축 실적이라는 것은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국제 감축 실적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간단하게 모두 발제를 좀 요청을 미리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박순철 실장님부터 준비해 주신 사항을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파리협정 6조에서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나라 저는 정부 측면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내용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국제탄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한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유엔 체계 내에서 국가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권 그러니까 감축 실적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장이 과거에는 교토의정서상의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국제배출권 거래제 이 세 가지가 이제 파리협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세 가지가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파리협정 6.2조에 있는 내용,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또는 A64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6.4조에 있는 메커니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6.4조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교토의정서에서의 청정개발체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 6조에서 얘기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중계산 방지입니다. 이 이중계산 방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모든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감축 실적을 양 국가 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설명드릴 상응 조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들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서 감축된 실적을 국가 감축 목표 이행에 사용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의 직접적인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국가 간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간의 연계, 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가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국가 감축 목표에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적 접근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부가 주가 되는 시장 형태의 설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감축 실적이 거래된 경우 이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 이트모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가 감축 목표에 사용 가능한 배출권, 감축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 외에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감독기구가 이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기구가 전 세계 모든 사업들을 관장을 하는 중앙집권화되어 운영되는 시장 메커니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개별 국가들은 별도 역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롤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간이 주가 되는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감축 실적 역시 국가 간의 거래가 되는 경우 이것을 이트모의 한 종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협정 6조에서 얘기하는 국가 감축 목표에 사용 가능한 감축 실적은 이트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 협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협상 과정이 총 6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중간에 몇 번의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되지 못하고 2년간 공존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 원인은 바로 국가들 간의 NDC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는데요. 특히 국가 감축 목표,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마다 NDC를 설정하는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라고 하는 문제와 NDC의 목표를 어떤 국가는 단일연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는 단연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 달에 지침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는 후속적으로 매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2조는 감축 실적의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간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6.2조에서는 발행된 감축 실적이 국가 간에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국가의 감축 목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6.4조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감축 실적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주가 되어 있고, 감축 실적이 이전된 다음부터는 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전을 하고 그 다음 국가 감축 목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감축 실적, 그러니까 이트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들을 줄이는 감축 활동,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대한 증진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두 축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단위는 1메트릭 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톤시오트 이큐발런트의 형태로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닛의 발행 시점은
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NDC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상응 조정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이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응 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NDC상에 우리가 제출한 목표 배출량에서 그 국가가 상응 조정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배출량을 구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그 국가의 감축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응 조정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트모를 사용한 국가, 그러니까 국가 감축 목표에 사용한 국가는 그만큼 사용한 이트모량을 국가 배출량에서 차감을 해주고 반대로 이트모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로 이전해 준 국가는 국가 배출량에서 이 이트모를 발행해서 이전한 양만큼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산정 방식에 상응하는 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6.4조의 경우에는 발행 체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감독기구, 그리고 운영기구, 그리고 사무국, 그리고 당사국과 같은 형태의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역할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청정개발체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유닛을 발행하기 위한 기준과 과정들이 절차들이 UN 프로세스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앞에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사업을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도 평가하고 나중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검인증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교토의정서에서 운영되던 청정개발체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유효기간이 21년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6.4조 메커니즘으로 활동을 전환해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까지 전환을 요청을 하고 25년 말까지 모든 전환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청정개발체제에서 감축 실적으로 발행되었던 유닛이 CER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CE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발행이 되었으나 아직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1차 NDC, 그러니까 1차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국가 목표 달성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상응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침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작년 10월 달에 감축 목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 한 해 목표만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3,350만 톤에 해당되는 양이 국외 감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국가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업들을 언제부터 시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고시 작업들을 정부에서 진행 중이고 이것이 나오는 대로 아마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얼마나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 이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상응 조정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NDC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로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21년부터 30년, 그러니까 NDC 이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배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것들을 유엔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국가의 실제 배출량을 나중에 계산을 해서 요거의 차이만큼의 어찌 보면 이트모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2030년에 대한 점은 가지고 있는데 21년부터 29년에 대한 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중간 연도에 이트모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NDC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내년 3월 정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표되면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박사님 그 발표를 통해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에코아이 탄소배출권 사업본부의 하상선 본부장님께서 직접 국제감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듣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자 관점에서 어떻게 국제 감축 사업을 촉진하고 촉진돼서 이제 확보된 이트모가 NDC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NDC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주요 다른 국가들하고 과거의 배출 경로 그리고 2030년까지 선형으로 정점 기준으로 줄였을 때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온 건데요.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한국의 배출량은 2018년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왔던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2018년까지 정체됐거나 이제 배출량이 줄어드는 시점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은 2018년까지도 계속해서 탄소의 인텐시티가 높은 인프라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설비들이 예를 들어 제철소의 고로라든지 석탄 발전소라든지 수십 년의 수명이 이제 남아 있어서 2030년까지도 그 수명이 있는데 그 감가상각이 끝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그 설비들을 가동을 멈추는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이제 미래 경로를 따라서 저희가 2018년 대비해서 40%의 감축 목표를 냈기 때문에 파리협약 6조에서 말하는 목표를 상향한다면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취지에 저희는 딱 맞는 국가라고 지금 저희 산업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NDC를 2016년도 11월 달에 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9,600만 톤을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그게 한 1,600만 톤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NDC를 상향하면서 3,350만 톤으로 이제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16년에 이렇게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해외 배출권을 허용하게 된 게 배출권 거래제에서 2차 기획 기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CDM 사업을 한 실적을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그 경과가 이제 그 정리를 해놨고요, 슬라이드에. 그래서 기업들은 2018년, 17년부터 이제 시행령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이제 CDM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기간에서는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넌 어넥스 원 국가였죠. 저희가 해외까지 나가서 이렇게 CDM 사업을 감축할 뭐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좀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 시장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리 협약은 16년도에 발효가 됐고 파리 협약이 발효가 돼서 만약에 협상이 잘 진전이 돼서 6조가 그때 가능했다면 저희가 CDM 사업을 안 했겠죠. 6.2조나 6.4조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 개도국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6.4조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018년이 돼서도 우리는 곧 종료를 1, 2년밖에 앞둔 그 CDM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 CDM 사업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한 CDM 사업은 파리 협약의 SDM의 전환을 전제로 한 시범 사업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 배출권 거래제 활용하는 해외 사업들의 유형별로 이제 실적들을 보면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가나 다라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짧으니까 뭐 유형별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은 실적들이 들어온 것들이 지금 다유형이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제 다유형이 사실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불특정 다수한테 감축 제품을 보급 또는 판매하는 유형이라고 해서 정수기라든지 고효율 스토브를 가정에 이제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이제 CDM이 곧 종료되기 2년 전에 이제 CDM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CDM의 SDM 6.4조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좀 전환에 유리한 최빈국 또 최빈국 안에서도 이 넌 컨디셔널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냥 자기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줄이겠다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해외
해외 지원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 컨디셔널 NDC 영역에 있는 부분, 또 심지어는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CDM 국가 승인하는 기구에 가서 이게 SDM의 기준만 나오면 SDM으로 전환을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레터까지 받고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선도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해준 것들은 좋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유엔의 절차를 이제 사업을 등록하고 배출권을 발급하는 절차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 배출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외부 사업에 또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받은 사업에서 나오는 그 유엔에서 이제 받아온 CER을 또 한국의 KOC라고 하는 그 외부 사업 인증 실적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환경부고 이제 관장기관으로 나뉘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유형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관장기관이거든요. 그럼 사업자는 상세 등록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산업부에서 에너지 공단에 이제 위탁을 해서 에너지 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산업부에서 다시 그걸 확인해서 환경부로 보내고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는 또 환경공단에 또 이제 위탁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또 이제 검토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검토를 마친 다음에 분기에 한 번 열리는 인증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이 복잡 다단한 절차를 다시 또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입니다. 특히나 또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사업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제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사업을 투자하는데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사례를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유럽은 CDM 사업자가 업체들한테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었고 이외 회원국들이 그 교토체제에서 EU는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그 CDM 사업의 CER을 인정했지만 EU 정부도 구매 프로그램을 가지고 CER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이 지금 뭐 환산해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4억 톤 정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ETS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허용하는 과정에서 유엔에 사업을 등록하고 CER를 받으면 우리나라처럼 이걸 외부 사업으로 다시 승인하고 또 CER을 KOC로 바꾸는 이 1년이 넘는 기간을 필요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등록된 CDM 사업의 크레딧이 최초로 EU의 배출권 등록부로 넘어오기 전에 1회에 한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어떤 레드리스트 사업만 아닌 거, 그다음에 유럽 기업들이 참여한 것만 보면 거의 신청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승인이 돼서 그 승인을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CER을 바로 제출하거나 CER을 EUA라고 하는 유럽 배출권으로 바로 직접 교환하는 이렇게 매우 효율적인 제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법제연구원에서도 이제 같이 아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중법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지침 작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양자 협력 사무국을 통해서 발급받는 그러니까 6.2조 사업의 크레딧 그다음에 유엔에서 그 중앙 방식으로 발급하는 6.4조의 크레딧 둘 다 이 국내에서 어떤 발급량을 그 국내 절차에 따라서 발행량을 계산하거나 승인하지는 않거든요. 양자 사무국이나 유엔에서 승인을 하니까 거기와 중복되는 다른 평가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승인된 이트모를 한국 계좌로 넘어오기 전에 유엔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조금 간단하고 명확하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업들은 지금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출량이 국가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80여 개 기업들이 되고요. 그 기업들은 다 배출권 거래제 해외 감축 실적을 좀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3,350만 톤 그러니까 기업들이 목표를 다 달성하고도 부족한 걸 정부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민간에서 이제 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들어오는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게 이 과거의 로드맵인데 그 로드맵을 요번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바꾸게 된다고 하면 부문별 감축 이행 계획 안에 각 부문별로 뭐 전환 부분, 산업 부문 등등등 감축을 하고 나서 그 안에도 배출권 거래제 안에서는 배출량의 5%까지는 해외 감축 실적을 쓸 수 있다라는 좀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유럽에서 교토의정서에서 CDM 사업의 CER을 ETS에서도 쓰고 정부도 구매하는 거에 쓴 것처럼 그런 근거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감축 사업을 좀 더 이제 그 민간이 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환경부도 시범 사업을 하고 산업부도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이제 선택된 기업들만이 이제 6.2조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3,350만 톤에 달하는 사업들을 그 정부가 이렇게 공고를 내고 선택해서 다 그걸 채울 수 있을까? 그냥 정부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6.2조든 6.4조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 그 크레딧은 민간 기업이 ETS에 팔건 아니면 정부 프로그램 안에 팔건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한 6.2조 국제감축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 센터장님께 말씀을 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또 국제감축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께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제감축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생각해봐야 할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2030년에 4억 3,900만 톤을 목표 달성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약 2.91억 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목적으로 이 틈으로 3,350만 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조금씩 모아서 3,350만 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8월 달에 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경로 방식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제 감축 사업의 목표인 3,350만 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로 방식이라고 한다면 연차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는 뭐 1,000만 톤, 내년에는 1,500만 톤, 그 다음 해에는 2,000만 톤 이렇게 조금씩 달성을 해서 2030년에 3,350만 톤의 숫자를 맞추겠다라는 것으로 이 연차마다의 목표를 전체를 누적해버리게 되면 3,350만 톤이 아니라 1억 톤 이상의 이트머의 필요량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단계에서 우리가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트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1억 톤이 필요한 것인가, 4천만 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들이 다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전략 안에 놓고 보면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안에서 필요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사업 소요를 도출하겠다 라는 계획을 현재 좀 발표한 상황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활용이 된 2016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CDM에서의 CR이라는 감축 실적이 약 560만 톤 정도 인증이 됐는데요. 2025년도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국제 감축 실적은 약 1.25억 톤 정도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감축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축량하고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이 양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2030년까지는 상응하는 조정을 하지 않아도 국가 감축 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유엔의 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국제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족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어떠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3,35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국내의 다른 부분의 목표가 모두 달성이 되었을 때 3,350만 톤의 국제 감축 실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초과 감축을 하게 되면 3,350만 톤이 더 줄어들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초과 배출을 했을 때는 3,350만 톤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런 부분의 배출권이 필요한 부분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이제 국내 NDC 달성에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IKOC라고 하는 어떠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배출권으로 전환을 한 상세 배출권인 IKCU로 전환을 해서 ETS의 목표 달성에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민간 사이드에서 많은 국제 감축 실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배출량은 늘릴수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되는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에서 자기 배출을 초과해서 더 배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이트모는 국가에 제출이 될 것이고, 국가는 그 양을 다시 유엔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양, 초과적으로 배출한 양은 이트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초과적인 배출량에 대해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국가 NDC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제로성 게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 3,3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서 ETS로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서 발생된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통해서 감축 실적을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3,350만 톤의 목표인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민간에서 아무리 많은 ITMO가 들어와 ETS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NDC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NDC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제 감축 실적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제감축 실적과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현물 기준입니다. 실제 발생이 돼서 거래가 가능한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구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는 다양한 어떤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리협정의 6조를 이용한 사업 가운데서는 스위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리크 모델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 모델은 현물을 구매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거기서 발생될 예상 감축량에 대해서 선물을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스위스는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그 초기 사업 자금,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정적인 배출권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어떤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현물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선물 시장 중심으로 어떠한 배출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양자협정을 체결을 해서 파리협정 6.2조 기반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베트남하고 양자협정을 체결을 했고 약 17개국하고 현재 양자협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약 17개국, 스위스 같은 경우는 4개국하고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어찌간에 우리나라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이제 해외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랑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하고 어떤 개도국에 가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국가들하고서 조기에 양자협정을 끌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이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시장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권 가격이 높은 것이 좋을까요? 낮은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기업 안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가의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목표 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도가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목표 달성의 유연성 체계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목표를 해외에서의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통해서 다 달성을 해버린다면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1년도부터 현재 예상으로 놓고 보면 매년 2,3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국제적인 실적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SDM으로 2024년도에 전환이 돼서 2025년도에 약 5년치 1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이 국내로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그 실적의 가격이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들어와서 배출권화될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배출권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은 3,700만 톤이었고요. 2021년도는 4,30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약 1억 톤의 국제 감축 실적이 국내 시장으로 민간 사이드를 통해서 ETS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배출권 가격이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동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는 또 고려를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제감축 실적이라는 게 뭐고 여기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